보증금 500에 월세 70.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 가진 것 없이 시작한 한 신혼부부는 그곳 2층을 신혼집으로 정했습니다. 그 집 1층엔 성질 고약한 집주인 할머니가 살고 있었죠. 말투는 거칠고 표정도 늘 험악했던 사람. 이웃이라기보단 피해야 할 대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집안에서 온몸에 피멍이 들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 사람의 관계는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미주는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께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시며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미주와 오빠는 항상 바쁘셨던 부모님 대신 중학교 때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에서 거의 키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방 대학을 졸업한 미주는 고향에서 잠시 일하다가 서울의 작은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홀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서울 생활이 막막하기만 했지만 그곳에서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 상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주와 상철은 약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미주가 34, 상철이 35의 나이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집안이 어렵고 모은 돈도 얼마 없었지만 미주는 오히려 그 편이 더 좋았습니다. 집안 차이가 너무 났다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 결혼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미주와 상철은 서울 변두리에 신혼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미주는 반지하 원룸에, 상철은 고시원에 살고 있었는데 막상 제대로 된 집을 구하려니 서울 집값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고사하고 빌라 월세조차 두 사람이 들어가 살기엔 가격이 빠듯했습니다. 결국 서울 곳곳을 뒤지다 겨우 찾아낸 곳이 방 2개짜리 낡은 주택 월세집이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의 2층에 위치한 보증금 500에 월세 70만 원, 그 당시로서는 아주 저렴한 곳이었습니다. 1층에 사시던 집주인 할머니는 동네에서 떡집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뭐랄까 굉장히 터프한 분이셨습니다. 목소리도 크시고 말씀에 욕설이 붙는 일도 잦았습니다. 미주의 친정과 시댁 어른들은 모두 조용조용하고 나긋나긋한 성격이었던지라 처음엔 그런 할머니가 조금 부담스러워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할머니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일화가 있었습니다. 때는 코로나 시국이 터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세금을 제하면 180만 원 남짓밖에 되지 않았던 월급 탓에 상철은 회사를 그만두고 택배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주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 회사였습니다. 워낙 작은 회사였던지라 시국이 몰고 온 경제난을 정통으로 맞게 된 것입니다. 미주는 2달간 월급을 받지 못했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가량 월세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취업할 곳도 마땅치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나게 걱정을 하던 차에 집주인 할머니가 문자를 한 통 보내셨습니다. 세댁 다음 달부터 월세는 50만 원이야. 이번 달치 월세는 됐어. 대신 다음 달부터는 월세 꼬박꼬박 내야 해. 알았지? 어찌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건지 할머니의 그 문자를 보자마자 미주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20만 원은 두 사람에게 무척이나 큰 돈이었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이대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주는 고민 끝에 작은 털장갑 하나를 사들고 할머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당시엔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할머니는 항상 앞마당에 눈을 쓸고 계셨거든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손등이 아주 벌개진 채로 말입니다. 미주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볼 때마다 항상 굉장히 시리시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세댁이 여기 무슨 일이야? 미주는 장갑이 든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밀며 할머니께 머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요즘 시국인지라 회사도 문을 닫고 사정이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저희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은혜 정말 잊지 않을게요. 장갑을 받은 할머니의 반응은 미주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장갑을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미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미안해서 친절을 베풀 수가 있겠어. 그냥 잘 살아만 주면 돼. 나도 세댁같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했었지. 지금은 돈이야. 좀 가지고 있지만서도 사실 그때가 그립네. 그때는 청춘이었지 않은가 말이야. 유일하게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청춘이야. 너무 돈에 얽매이지 말고 살아. 언제든 돈 때문에 힘이 들면 나한테 얘기하고. 우리 집으로 이사 와줘서 정말 고마워. 늙음하게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 한마디에 미주는 할머니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속은 참 따뜻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 미주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장갑 선물을 계기로 할머니와의 마음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고 두 사람은 자주 교류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미주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조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어르신의 호의를 매번 받기만 하니 죄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철의 마음을 눈치챈 할머니는 이후 주로 미주에게 전화를 걸거나 2층으로 올라가는 미주를 불러 세웠습니다. 반찬을 해놨으니 가져가라는 것이 주된 용건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파전을 부쳐주시고 제육볶음을 해놨다며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미주는 매번 죄송해했지만 그런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미주는 말과 행동으로 보답하려 노력했습니다. 무뚝뚝한 상철도 언제부턴가 할머니에게 마음을 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상철은 할머니 댁에 나간 전구 3개를 사다가 바꿔드리고 왔습니다. 같은 집에 젊은 남자가 사는데 할머니한테 그런 일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잡채를 냄비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남편이 받아온 반찬들을 보며 미주는 궁금했습니다. 음식이 딱 생일상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빈통과 냄비를 가져다 드리면서 할머니에게 물어보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내 생일이야. 늙은이가 생일에 혼자 궁상 떨고 있으면 더 불쌍해서 내 생일날아도 축하해 주려고 소고기 잔뜩 넣고 미역국도 끓이고 잡채도 아주 푸짐하게 먹었지. 자식들은 늙은 어미 생일인 줄도 모를 거라며 한탄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 미주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움과 함께 살아오셨을까요? 혼자서만 살아가는 방법을 저렇게 터득하실 만큼 말입니다. 미주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곤 서둘러 작은 생크림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상철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함께 할머니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두 사람은 큰 초가 꽂힌 케이크를 들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의 어설픈 노래 실력은 정말 웃겼습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부분은 대충 얼버무리고 거기서부터 뭔가 꼬였는지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면 될 것을 자기도 어색했는지 엉뚱하게도 집주인님 생일 축하한다니요. 미주가 너무 웃겨서 박장대소를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이 노인네를 놀래켜 죽일 셈이야? 내 나이엔 이런 감동 함부로 주면 안 돼. 심장마비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할머니는 한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미주는 괜히 자신까지 울컥해져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고 곰 같은 상철은 옆에서 어버버거리다가 로봇처럼 삐걱대며 할머니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상철의 어색한 손짓에 할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멈추고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할머니 집에서 처음으로 함께 소주 한 잔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주는 궁금한 것들을 묻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자식들은 왜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는 건지, 할머니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는 가볍게 묻기엔 할머니 과거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와 미주 부부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새댁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주야, 상철아 하고 말입니다. 덕분에 세 사람은 한결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주와 상철은 오랜만에 1박 2일로 가평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할머니께도 같이 가자고 권해봤지만 할머니는 장사를 해야 한다며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지 3일이 지났는데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1층에서 미주를 부르시던 할머니가 웬일로 통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미주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첫날에는 그저 오늘 장사를 조금 오래 하고 들어오시나 보다 생각했고 둘째 날에는 어디 외출하셨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3일째가 되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저녁에 보니 집에 불은 계속 켜져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미주는 3일째 되던 날 편의점 오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기 전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에 귀를 잘 기울여 보니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이었는데도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던 미주는 할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에 귀를 더 가까이 대보았습니다. 집안에서 역시나 할머니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께서 미주를 이렇게까지 피하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안에서 무슨 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미주는 서둘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했고 곧바로 할머니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주 또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소방대원들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 발견된 할머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주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얼굴과 온몸에 멍이 가득한 채로 방 안에 쓰러져 계셨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함께 온 미주에게 보호자냐고 물었습니다. 자식은 아니지만 같은 집에 사는 세입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주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할머니 자녀들의 연락처라도 알아놓을 걸 그랬다 싶어 후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몇 시간 후 정신을 되찾으셨습니다. 미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은 왜 이러시고, 이 많은 멍은 다 뭐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미주의 질문에도 할머니는 깨어난 이후로 계속 아무 말씀도 없이 서럽게 울기만 하셨습니다. 미주가 계속해서 묻자 할머니는 그제야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열린 할머니의 입에서는 왜인지 미주에 대한 원망이 흘러나왔습니다. 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날 구했어? 쓸모없는 늙기만 한 목숨. 그냥 이대로 끊어지게 두지. 왜 날 구했냐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리고 할머니에게 처음으로 듣게 된 할머니의 사연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주는 듣는 내내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나마 멀쩡했지만 첫째가 누굴 닮았는지 나이를 먹을수록 개차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맨날 술에 도박에 유치장 신세도 몇 번이나 졌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 열심히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말리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나중엔 제발 정신 차리라며 애원까지 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했습니다. 10년 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작은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실컷 돈 들여서 공부시켜놨더니 제 마누라 따라서 할머니를 놔두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10년 동안 딱 2번 한국에 왔는데 제 아버지 제사까지 챙기지 않고 말입니다. 결국 이곳에는 할머니와 망나니 같은 큰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도박에 빠져 살던 그 큰아들이었습니다. 하필 미주와 상철이 여행을 가느라 집을 비웠던 그날 술에 취한 할머니의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아들이 주로 가게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남은 가족이 큰아들밖에 없다 보니 할머니는 돈이라도 달라고 찾아오는 큰아들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할머니에게 찾아오면 아직 자신이 산송장이 아니고 살아있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아들에게 욕을 퍼부으면서도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첫째 아들이 술을 마시고 제분을 못 이겨서 다른 사람을 때렸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아들을 더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계속 줬던 돈이 아들의 인생을 좀먹고 있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다는 걸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아무리 찾아와서 지랄 발광을 해도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주와 상철이 가평에 간다고 이야기했던 그날 큰아들이 할머니 집에 술까지 먹고 쳐들어와서 돈 달라고 발광을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절대로 못 준다고 하니까 술 취한 그 망할 아들놈이 결국 지 어머니한테 이런 짓까지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들을수록 기가 차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을 마친 할머니는 다시 서럽게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주는 멍투성이인 할머니 몸을 혹시 아프실까봐 껴안지도 못하고 그저 손만 계속해서 어루만져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자식 농사도 망치고 영감마저 일찍 보내고 더 이상 살 의미가 뭐가 있냔 말이야. 지겹다. 지겨워. 이놈의 인생은 쓸데없이 왜 이리 길어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시련을 주나. 항상 강한 척 하시던 할머니의 약한 모습에 미주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주는 우선 할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집에서 혼자 회복하기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사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미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 사장님과 상철에게 따로 연락을 하고 짐을 싸서 보호자 자격으로 할머니의 병실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코로나 시국 때문에 검사를 마친 보호자 한 명만 함께 병실에서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주는 할머니께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큰아들이 또 언제 이 집에 와서 그런 난리를 칠 줄 알고요. 안 되겠어요, 할머니. 일단 우리 진단서부터 끊어요. 우리 큰아들 신고하자고요. 누군가는 미주에게 오지랖을 부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주는 차마 할머니의 일을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친할머니가 생각이 났거든요. 게다가 미주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잘난 거 하나 없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하나가 바로 폐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는 미주의 말에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주는 너무도 답답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일인데 미주가 그 이상으로 뭔가를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였습니다. 할머니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하자. 미주야. 아들놈 신고 말이야. 병원에 얘기해서 진단서 끊고 너 말대로 신고할라네.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자식을 위해서 신고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 할머니의 표정은 굉장히 단호해 보였습니다. 미주는 할머니를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멍든 온몸의 사진을 전부 찍고 병원 측에 상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무려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퇴원 후 미주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아들은 존속 상해죄와 바로 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고소를 당해 합의금을 물었던 사건까지 연좌되어 상습범이라고 판단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할머니가 신고를 한 후 출소를 해서도 한동안 할머니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여 할머니에게 보복이라도 하러 올까봐 긴장하며 주위를 살폈던 미주와 상철은 몇 달이 지난 뒤에야 한결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들을 신고한 후 할머니는 이전보다 더 미주 부부에게 의지를 하셨습니다. 미주와 상철 또한 할머니를 많이 챙겨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이전에는 할머니께서 주로 미주 부부에게 반찬을 해주셨다면 아들을 신고한 이후에는 미주와 상철이 할머니께 밥도 반찬도 해다 드리고 자신들의 집으로 종종 저녁 식사 초대도 하면서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다 보니 택배 물량이 굉장히 늘어 상철의 벌이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 받기만 하던 이전보다 한결 여유롭게 할머니께 받은 만큼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주는 할머니께 요리를 배운다는 핑계로 매일 할머니 집에 찾아갔습니다. 상철이 퇴근하고 나면 항상 셋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괜히 귀찮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한때였을 뿐 언제부턴가 저녁만 되면 당연하게 현관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미주와 상철이 언제든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말입니다. 이후 어버이날에 미주는 할머니를 위해 몰래 집에서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상철에게는 들어올 때 카네이션 한 송이를 꼭 사오라고 말해두었습니다. 미주와 상철은 일을 쉬지 못해 시댁과 친정 부모님께는 전화와 용돈만 따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늘은 왜 우리 집으로 안 내려오고 여기로 날 불러? 할머니께 카네이션을 드리자 할머니는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카네이션 받은 게 아들 초등학교 때 종이로 오려서 만든 꽃이 마지막이었다고 하셨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부모 같은 마음으로 매번 미주 부부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미주와 상철도 자식 같은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카네이션을 받아 드시고는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이내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진짜 카네이션이야. 항상 남이 받은 걸 부럽게 바라보기만 했었는데 이 꽃이 이렇게 향이 좋은 꽃이었네. 할머니는 감격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주도 따라서 울컥해졌고 상철은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처음 안겨본 상철의 품에 할머니는 조금 놀라시는 것 같더니 이내 아예 엉엉하고 목을 놓아 우시더군요. 덕분에 미주와 상철의 눈가까지 찡해져 결국 세 사람은 그날 눈물과 콧물 맛이 섞인 진수성찬을 먹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주와 상철이 할머니 집에 새 들어 산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미주 부부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주가 쌍둥이 딸을 출산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마치 친손주를 보듯 미주의 딸들을 예뻐하셨습니다. 심지어 입에 거의 달고 사시던 욕설마저 뚝 끊어버리셨죠. 애들 귀에 상스러운 말이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면서요. 미주는 그런 할머니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미뤄왔던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애들도 이제 금방 클 거고 지금 집에서는 좁아서 더 이상 살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하지만 혼자 남으실 할머니를 생각하면 차마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미주는 할머니가 내심 서운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할머니는 오히려 펄쩍 뛰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넌 뭔 그런 소리를 하냐? 당연히 이사 가야지. 애가 둘이나 되는데 이런 집에서 어떻게 키워? 나도 다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손녀들 이런 집에서 계속 키우게 할 순 없지. 할머니는 미주의 딸들을 손녀라고 했습니다. 미주가 어리둥절해서 묻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얘들이 나한테 손녀지 그럼 남이겠냐? 그런 소리 하려거든 예전에 나 준 카네이션부터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 잘 됐다며 내일 어디 좀 가자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미주는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도착하신 곳은 집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약 20년 정도 된 연식 있는 아파트였지만 외관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아파트에 들어가 엘리베이터 11층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따라가 도착한 곳은 11층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치고는 그 집으로 미주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자, 어때? 집 깔끔하니 괜찮지? 앞으로 너희가 살 집이야. 이 집 내가 전세 줬던 건데 3달 전에 계약이 만료돼서 내보냈어. 보다시피 도배랑 장판도 새로 쫙 다 해놨고 애들이 조금 더 넓은 데서 놀 수 있게 거실 베란다까지 다 터놨어. 할머니의 말에 미주는 울컥해 목이 막혔습니다. 안 그래도 상철 혼자 외벌이가 되어 갓난쟁이 둘을 데리고 또 어디 집을 구해야 하나 하고 막막하던 차였거든요. 할머니는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 나와 사이좋게 지내다오. 그게 내 조건이야. 얼마나 자식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고프셨으면 조건이라는 말까지 내걸며 저런 부탁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미주와 상철은 그 다음 주에 할머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집을 둘러보는데 이번에는 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상철은 태어나서 아파트에 처음 살아본다며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할머니가 벌어주신 세월을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미주는 감사하게도 할머니께 딸들을 맡기고 복직을 해 다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미주 부부 그리고 두 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의 작은 인사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을 건네면 2배로 마음을 건네줄 따뜻한 이웃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